안녕하십니까. 안동에서 전해드립니다. 안동 성소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제4차 메르스 국민안심병원에 지정됐습니다. 안동 성소병원은 이에 따라 이동형 음압기와 음압 텐트, 24시간 선별 진료실 등을 국고 보조금으로 신청하고 오늘부터 메르스 안심병원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전국의 27개 병원을 추가 지정해 모두 276개의 병원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안동 성소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제4차 메르스 국민안심병원에 지정됐습니다. 안동 성소병원은 이에 따라 이동형 음압기와 음압 텐트, 24시간 선별 진료실 등을 국고 보조금으로 신청하고 오늘부터 메르스 안심병원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전국의 27개 병원을 추가 지정해 모두 276개의 병원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KBS 안동 방송국의 건강한 100세 지키기 강좌가 오는 26일 오후 2시 KBS 안동 방송국 공개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허준영 성소병원 이비인후과 과장이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 김승범 소화기내과 과장이 소화성 궤양의 발생과 치료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새 봄과 함께 시작되는 이번 건강 강좌에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건강한 100세 지키기 강좌가 KBS 안동방송국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강좌에서는 허준영 성소병원 이비인후과 과장이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김승범 소화기내과 과장이 소화성 궤양의 발생과 치료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KBS 안동방송국은 올 한 해 성소병원, 안동병원 등과 공동으로 모두 8차례 건강 강좌를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있으면은 빨리 병원을 방문하는 게 제일 좋은 그게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자, 이제 병이 생기면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저한테 오시면 안 돼요, 사실은. 저한테 오시면 안 됩니다. 물론 저한테 오시면은 뭐 병원은 잘 될지 몰라도 여러분한테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저한테 절대로 오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안 올 수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심혈관계 이런 그 동맥경화가 생길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력이에요. 부모, 형제, 자매가 이런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기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체질이라고 합니다. 아까 동맥경화라고 말씀드렸는데 혈관에 때가 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누가 잘 생기냐? 뭐 나이가 들면 필연적으로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체질이에요. 그 체질을 제가 어떤 표현을 하냐면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양치질 잘 하시나요? 하루에 3번 식후에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꼬박꼬박 양치질 한다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귀찮아서 하루도 안 하는, 아니 어쩔 때는 빼먹고 하루를 빼먹고 다음날 하신다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밤에 자기 전에만 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하루에 3번 꾸준히 아침, 점심, 저녁 밥만 먹고 나면 무조건 양치질하는 사람들도 치과에 허벌나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충치 생겨가지고. 그렇죠? 또 반면에 뭐 그냥 하루에 한 번 그냥 뭐 양치질 대충 하고 그냥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날에 잊어버려서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루 3번 꼬박꼬박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빨이 잘 썩어가지고 맨날 허벌나게 치과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하루에 한 번 하는 사람들이 치과는 뭐 문턱도 안 가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체질이에요.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침샘에서 분비하는 침에 그 면역 세포들이 많이 들어 있고, 그 치아에 부식, 치아 우식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이 들어 있다라고 치과에서들은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자기가 타고난 체질입니다. 어떤 분들은 줄담배를 80평생을 피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폐암 한 번 안 걸립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담배를 한 10년 피웠는데 폐암이래요. 그렇죠? 다 체질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동맥경화도 본인이 가지고 태어난 체질이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 여자
남성이 여자보다는 아무래도 동맥경화가 잘 생깁니다. 하지만 여성분들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성분들하고 남성분들은 별 차이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동맥경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동맥경화가 생기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좀 교정하고 좀 이렇게 좋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4대 위험 요소를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이런 동맥경화가 잘 생겨요. 왜 그러냐면은 혈관벽에 계속 강한 압력으로 피가 계속 때려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혈관벽이 결국은 동맥경화가 잘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혈압이 있는 분들, 뭐 혈압 140, 150 증상이 없어요. 뭐 때문에 약 먹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 그걸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이런 동맥경화가 잘 생기고 결국은 협심증, 심근경색 혹은 뇌혈관 질환들이 잘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혈압 조절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혈압을 7 정도 증가되면은 심혈관계 질환이 27%가 증가하고요. 혈압이 5 정도 감소하면은 심혈관계 질환이 17%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혈압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약 잘 드시고 혈압 조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당뇨병입니다. 아마 여기 당뇨병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그 30세 이상 국민의 7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라고 하는데 아마 요즘은 조금 더 늘어났을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은 30% 이상이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이런 당뇨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심근경색이 생길 가능성이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3-4배가 높다고 합니다. 당뇨병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당뇨병이 있다 하더라도 당뇨 조절을 엄격하게 잘 하시면은 심혈관계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고지혈증, 고혈압, 담배 이런 것들이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뇨 하나만 가지고도 이런 것들을 다 뭉뚱그린 것보다 훨씬 더 심혈관계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당뇨를 엄격하게 조절하는 그런 연습들,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고지혈증이에요. 고지혈증. 고지혈증은 아마 여러분 대부분 고지혈증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은 지질 대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지혈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을 우리가 10% 정도, 수치상 10%를 감소시키게 되면은 심혈관계 질환, 즉 심근경색증의 발생률이 17%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고지혈증은 우리가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약만 먹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반드시 조절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외래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고기는 고지혈증을 잘 유발시키니까 뭐 어떤 고기를 먹고 어떤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여기 표에 보시다시피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이 이렇게 비율로 되어 있는데요. 불포화지방산이 꽤 많이 들어있습니다. 불포화지방산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딱딱하게 굳은 기름이에요. 포화지방산은 딱딱하게 굳은 기름이고요. 불포화지방산은 탄력이 있는 기름, 액체 같은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화지방산이 몸에 안 좋고 불포화지방산이 상대적으로 덜 해로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적육이죠.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들은 포화지방산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불포화지방산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오리고기, 닭고기는 포화지방산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그리고 불포화지방산이 조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오리고기라든지 닭고기 같은 고기들이 소고기, 돼지고기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그냥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사실은 그냥 비슷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고기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절제하시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다른 심장 혈관의 중요한 그 지방 성분들이 뭐냐면은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뭐냐면은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첨가해가지고 고체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먹는 마가린 같은 건데요. 이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에서 대사가 다른 지방하고 틀려가지고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 지방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위험 인자가 흡연이에요. 담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별로 안 계시나요? 담배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백해무익한
겁니다. 그래서 이 관상동맥 질환은 흡연자의 경우에 비흡연자에 비해서 60 내지 70%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급사도 증가한다고 하니까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점 이후로 반드시 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 운동 부족, 스트레스, 비만 이런 것들이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거를 유발시키는 아주 중요한 위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무릎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또 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가능하면은 꾸준하게 걸어 다니시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관을 수축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동맥경화를 더 잘 유발시키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비만한 사람들은 담요가 많이 증가하고요. 고혈압이 많이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부 비만, 이 배가 이렇게 쭉 튀어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복부 비만이 있으면은 이 복부 비만은 내장 비만이라고 하는데 이 내장 비만 안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분비를 해서 혈관 질환에 악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영향들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운동이라든지 식이 조절 같은 걸 하셔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심으로 삽니다. 그렇죠? 밥을 안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영양학적으로 보면은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밥심으로 살고 밥을 안 먹으면 밥을 안 먹은 것 같습니다. 쌀을 안 먹으면 밥을 안 먹은 것 같은데 영양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밥을 이따만이 먹고 뭐 공깃밥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먹고 하는 건 별로 좋지 않고요. 밥은 가능하면은 이렇게 조금 드시고 한 공깃밥 혹은 3분의 2 정도 드시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야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골고루 드시면서 드시는 게 영양학적으로 이런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시키는데 굉장히 도움되는 그런 어떤 식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제가 많이 보여드리는 건데 2013년에 이 아주 유명한 의학 저널입니다. 여기에 이제 발표된 건데 뭐냐면은 지중해성 식단이 있습니다. 지중해성 식단. 이게 뭐냐면은 탄수화물 조금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야채들, 그다음 여기 보면은 여기 있죠. 과일, 곡류, 탄수화물은 사실은 조금 줄입니다. 여기 제일 밑에 탄수화물로 되어 있는데요. 탄수화물 줄이고 과일, 콩, 견과류, 채소, 올리브유, 그다음 요구르트, 치즈. 사실 우리 식단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단을 해서 주로 먹는 식단을 지중해성 식단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중해성 식단을 먹는 사람들을 비교하니까 미국 사람들하고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하니까 심장병 유병률이 반으로 떨어집니다. 미국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즉 다시 말하면은 고기를 많이 먹고 고탄수화물, 고열량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에 비해서 야채를 많이 먹고 과일이라든지 콩이라든지 견과류 같은 것들을 많이 섭취하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보니까 심장 혈관에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가능하면 좀 줄이고 야채라든지 혹은 견과류라든지 올리브유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는 것들이 건강한 식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밥량만 조금 줄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제 이 지중해성 식단하고 비슷한 식단을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은 아마 이런 심혈관계 질환을 좀 예방하는데 도움되는 식단을 하지 않으실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의 끝났는데요. 외래에서 이제 아스피린, 특히 이제 고혈압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스피린을 같이 고혈압 약하고 같이 복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스피린을 이렇게 계속 드시는 분들도 많고요. 아스피린이 과연 이런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 아스피린 중에서 이제 아스피린 100ml짜리겠습니다. 이런 걸 베이비 아스피린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심장혈관, 즉 심장혈관에 병이 없는 사람들이 아스피린을 복용하게 되면은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게 옛날에 얘기였어요. 근데 최근에 요즘 한 5년에서 최근의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은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게 요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아스피린을 복용하셔야 되겠지만은 심혈관계 질환을 자기가 진단받은 적이 없는 분들은 굳이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스피린은 복용하실 필요는 없다는 게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래에서 또 어떤 분들이 많이 여쭤봐요. 혈액순환 개선제 좀 주세요. 그렇게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지지 않습니까? 하면서
혈액순환 개선제 있으면 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혈액순환이라는 것은, 혈액순환 장애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흔히 이제 손이 저린다. 그러면은 이 손에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손이 저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적인 원인은 혈액순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손목에 있는 인대가 있는데 그 인대 밑으로 혈관하고 신경이 지나가는데, 인대가 두꺼워진다든지 좁아지게 되면은 거기가 눌려가지고 손이 저리는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목에 디스크 있어서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만성 피로가 있으면은 혈액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만성 피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항상 피곤해. 뭐 좀 좋은 약이 없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만성 피로가 원인이고요. 그냥 진짜 만성 피로입니다. 어떤 분들은 코골이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수면 무호흡증. 그래서 밤에 자다가 코 골면서 숨을 안 쉽니다. 그러면은 밤에 잘 때 이 저산소증이 생기면서 밤에 자고 일어나도 피곤한 게 개운하지가 않고 항상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내과적인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 현기증이라든지 이명이 있는 경우에도 뭐 이쪽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혈액순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질문을 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은 그렇진 않고요. 대부분 귀 쪽이라든지 이런 뇌 쪽에 이석증이라든지 이런 쪽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통이라든지 뒷목이 뻐근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머리 쪽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게 아닌가라고 질문해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근육통이라든지 근막통증 증후군 혹은 긴장성 두통, 스트레스 받으면서 생기는 거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혈액순환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느냐라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깐 슬라이드를 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심장혈관 질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심근경색 협심증이라는 게 있고요. 만약에 심근경색,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증상이 그런 식으로 생기는데, 그런 증상이 생기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은 빨리 병원에 오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시고 확인을 하시고 치료받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생활, 밥을 조금 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 야채도 많이 드시고 올리브유 기름도 많이 드시고 견과류 먹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당뇨, 고혈압이 있는 분들 약을 잘 조절하고 식생활 조절하면서 조절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 약을 꾸준하게 드세요. 약을 끊으면 다시 고지혈증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평생 꾸준하게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담배 피시는 분들 담배를 끊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 테니까요. 어깨 통증이 오고 이게 좀 끄끄한데 그 혈압과는 관계가 없어요. 혈압은 정상인데. 지금 이제 어르신께서 여기 뭐 뒷목이 뻑뻑하고 좀 어깨가 아프시다고 하는데, 혈압은 괜찮다고 하십니다. 예, 그 혈압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많이 일하시고 하면서 근육이 이제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어깨 인대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팔을 많이 쓰고 항상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깨 인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인대에 속회가 되면서 이 활액낭염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생겨가지고 어깨가 뻑뻑해지면서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초음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면은 대부분 어깨 쪽에 문제가 있어서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